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담당하고 있는 신준선입니다.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3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들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득점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단지 예년과 비교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70%,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15%, 중개실무편에서 15%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예년과 비교했을 때 공인중개사 법령편의 문제 출제 비중이 약간 줄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25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한 60% 정도, 한 10% 정도 줄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에서 9문제가 출제되어서 한 22%, 꽤 많이 늘었죠. 그리고 중개실무편도 7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한 17.5% 정도. 그래서 부거법과 실무편에서 조금 더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틀린 것을 찾으라는 문제보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 아니면 모두 고른 것은, 이런 것을 묻는 문제가 시간 투자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체감적인 난이도를 또 어렵게 느끼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문제가 박스형 형태의 문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총 40문제 중에서 옳은 것을 묻는 문제 또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묻는 문제가 25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체감적인 난이도는 고사장에서 풀 때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문제들은 좀 평이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해마다 겪는 일이긴 하지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공부하시는 내용이죠. 그게 이번에 또 중개실무 2차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주 좀 지엽적인 문제들 출제가 된 부분이 있었었죠.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좀 평이했었다라고 봅니다.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묻는 문제였었는데요. 사항이 정답이었었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문장 속에 괄호가 있었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괄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임원이나 무한책임사원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로 보는 것이죠. 이어지는 2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요. 기억,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되어서 동과 호수가 특정되었기 때문에 미래의 건물로서 토지에 정착될 건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었죠. 그 다음 니은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 상태의 건물,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미등기든 무허가든 건축 중인 건물이든 관계없이 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이 됩니다. 근데 디귿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서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의 입주권은 중개 대상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에서는 안 되는 대상이었었던 것이고요. 여러 번 기출되었었던 지문이 리을인데 대토권 나왔죠. 대토권은 아직 필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기업과 니은, 그래서 1항이 정답이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이어지는 3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4가지가 있죠. 그 4가지가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5항이 정답이 되는 것이었었고요. 이어지는 4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 1항을 보시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죠.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5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는데 기억,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된 자 그랬는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가 되면 종료된 날, 면제가 된 날로부터 3년간 결격 사유에 속하죠. 근데 이제 2년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또 1년간은 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니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된 자 그랬는데 벌금형이 결격 사유가 되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다 하더라도 300만 원 이상이었어야 결격 사유가 되는 거지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결격에 해당한다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디귿 사원 중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이라면 그 법인이 결격에 속한다는 거. 공인중개사법 10조 1항의 12호가 임사원 중에 결격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결격에 속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결격에 속하죠. 3항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이어지는 6번 보시면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기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항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법이 이중 소속을 금지하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죠. 2항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기업과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업무를 우리가 프랜차이즈 한다고 하죠. 공인중개사법 14조 1항이 각호로 허용해주고 있는 업무인 거니까요. 3항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설치,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항도 틀렸고요. 4항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은 개업공인중개사도 설치하면 안 되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거고 하물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중개사무소도 임시중개시설물도 설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죠. 일정한 명시해야 될 사항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명시하면 안 되는 사항도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있었습니다. 5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이어지는 7번 문제. 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르는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2항이 정답이었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 허가 받지 않고 토지계약을 체결한 자, 토지거래 허가 의무는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범위 내에서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항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행정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 사유들이죠. 1항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항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항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5항은 취득가액의 5% 범위 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유들이고 2번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범위 내의 벌금, 행정 형벌 사유였었던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8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1항, 일반중개계약은 중개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것은 일반중개계약이 아니라 전속중개계약의 의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것도 일반중개계약이 아니라 전속중개계약에서 이러한 정보 공개 의무가 발생하고 꼭 정보망에 정보 공개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을 통해서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겁니다. 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이 또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발생하는 의무지 일반중개계약에서는 그런 의무 발생하지 않잖아요. 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거 업무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5항이 정답이 되겠는데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했을 때 그 차액의 환급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5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인 문제였었습니다. 이어지는 9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죠. 거기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을 물었는데 사망의 비선호시설의 유무에 관한 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2, 3, 4번 서식 중에서 1서식과 3번 서식, 다시 말해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와 토지 확인설명서에만 비선호시설의 유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2번 서식에는 기재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이어지는 10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이요. 기억,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대리를 하려면 대법원 규칙상의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 대리와 관련해서 위민에게 받는 보수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과 그 예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은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매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등을 하면서 업무상 귀책 사유로 손해가 생기면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증기관에서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도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보수 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공매 취득의 알선도 매매를 알선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것입니다. 니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렇죠? 전부 무효가 아니라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초과액만 반환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디귿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되게 될 겁니다. 니은과 디귿이 옳은 지문이었기 때문에 사항이 정답인 문제였었습니다. 이어지는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괄호에 들어갈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괄호 안에 숫자를 넣어보고 재배열하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 개업공인중개사가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이죠. 15일 이내에 다시 공제에 가입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을 때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문장,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배열을 하면 기업과 디귿과 니은 순서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1항이 정답인 문제였었습니다. 이어지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랬는데 일단 전제부터가 틀렸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지도 않고 현행법상 표준서식을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시행령이 규정했기 때문에 써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2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시행령 22조 1항 각호로 9가지가 나열되어 있죠. 그 중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있었습니다. 3항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업무정지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합니다. 틀린 지문이죠. 4항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해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나요? 언제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러한 경우에도 소속공인중개사와 함께입니다.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항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르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 3년간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었다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확인설명서 3년 보존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라면 보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2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이어지는 1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였는데 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용이한 임시중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이중사무소 설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 거고요.
사항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어서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14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5가지가 있죠. 그 5가지 중에서 4가지가 그대로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조합인 5항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이어지는 1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가 아닌 것을 찾고 있는데 이 항에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수수하는 행위, 이거는 행정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유인 거죠. 그래서 이 항이 정답이 되는 문제이고요.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 이 항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죠. 여러 번 반복되어 출제가 되었었는데 예전에는 총 수입액에 그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100분의 10을 20이라고 표기해서 틀린 지문을 만들었었네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 항이 정답이었었고요. 1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고 있는데 1항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그럴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귀책 사유로 인해서 체결되었던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가 되면 보수 청구권은 소멸하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경우라면 보수 받지 못하고 이미 받은 상태였었다면 반환해야 될 책임까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받을 수 없나요? 실비 중에서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는 이전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받을 수 있는 거죠. 4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보수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네요. 5항 주택 외, 비주택 말하는 겁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었죠. 4항이 옳은 지문으로서 정답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이어지는 18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기억,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2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는 거죠. 니은,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폐업기간이 1년만 초과했어도 폐업 전 위반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2년이면 1년을 훌쩍 넘어섰죠. 그 다음 디귿,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0개월이 된 때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지금 사례 문제인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가 되니까 10개월이면 1년 범위 내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리을, 폐업 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3년만 초과했으면 폐업 전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할 수가 없죠. 3년만 초과하면 되는데 무려 3년 6개월이 지났다면 폐업 전 위반 행위로는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을 취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요.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사항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9번 문제. 1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하려는 경우에 개설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기업,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 거죠. 니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전세로 사무소를 확보했다면 꼭 전세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거죠. 물론 가설 건축물 대장이 제외된다는 말까지 맞고요. 근데 디귿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면 법인은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인은 협동조합도 상법상 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협동조합도 등록 가능하지만 등록 가능한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업과 니은만 옳습니다. 기업, 니은, 사망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20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공인중개사법 금지행위 위반이지만 신고 고발했다고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대여는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양도대여를 한 자든 받은 자든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디귿,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 금지행위 위반이긴 하지만 이런 위반행위 신고 고발에서는 포상금 지급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니은 하나만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위반 대상 행위가 됩니다. 이 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묻고 있는데 1항을 보시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죠. 개업공인중개사였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다 하더라도 징역형 선고받았을 때 자격 취소 사유가 되지 벌금형 선고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비록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었다 하더라도 벌금형으로는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거죠. 1항이 정답입니다. 2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을 묻는 문제인데요.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죠.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작동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이 항이 정답인 문제였었습니다. 2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정보 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가 아주 지엽적인 문제였었죠. 실질적으로 수험생 중에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보고 학습 암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텐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정보 외에는 다 부동산 정보 체계 관리 대상에 명시되는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2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1항.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르는 생태경관 보존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 유효인가요? 무효죠.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겁니다. 2항,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사안인 거죠. 3항,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는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토지취득허가를 모두 받아야 된다.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되겠죠.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이것이 외국인 특례 규정상의 허가 대상 구역이나 지역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특례 규정상의 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4항,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국적 변경이죠.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 사실을 신고하면 되는 것이었었죠. 5항, 외국인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이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허가구역의 지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5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문제였었습니다. 2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박스 내의 문장 속에 괄호를 메꾸어 온전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시장군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 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을 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죠. 그 의무 이행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3과 10, 그래서 2항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6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사항을 보시면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였었죠.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사항이 정답이었었던 문제고요. 이어지는 2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지금 박스 내에 언급된 거 다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 속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금, 의결권의 반액이나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에게 속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사원, 임원,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에게 속해 있는 법인과 단체도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었습니다. 모두 다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5항이 정답이었었던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2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문장,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르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 국세 체납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을 적용한다 했는데 국세천합처분을 하는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문장. 시장군수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미 의무가 기간이 지났다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장도 틀렸고 마지막 문장.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된다. 그렇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에게 발생되거나 부과된 권리 의무는 그 토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이 된다는 것이 이 법의 규정이니까요. 그래서 옳은 것은 마지막 지문 하나였었습니다. 하나. 근데 이런 지문 또 하나. 그래서 1항에 마킹했다가 허망하게 틀리는 분 계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나는 지금 2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2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부동산 실명법의 내용에 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 우리가 이걸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하죠. 그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에 그 등기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입니까? 아닙니다. 그러하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소명했다면 실명법이 예외를 인정해주는 사유 중에 하나죠. 상호명의 신탁이라든가 신탁 등기한 사실,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상의 신탁 등기한 사실, 또 양도담보,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실명법에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니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 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 또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등기는 유효하다. 물론 이때 이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여야 하긴 하지만요. 디귿 명의신탁자가 계약자의 당사자가 되는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디귿도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과 디귿 배열 아래 나오겠네요. 사항이 정답인 문제였었습니다. 이어지는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위민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해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사망이 틀린 질문이죠.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 즉 낙찰자 말하는 거죠. 경매 매수인 그 자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물론 유치권은 항상 인수가 되는 권리이긴 합니다만 그 인수가 된다는 것은 유치권자가 매수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수가 된다는 것이지, 피담보 채권의 우선 변제 청구를 경매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치권자는 경매로 매수한 자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죠. 단지 변제받지 않았다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 부담을 받게 된다는 것일 뿐입니다. 사망이 틀린 질문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3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인법상의 권리금에 관한 규정 적용되는 거죠. 기억 맞는 말이고요. 니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다 그랬는데 상임법 문제니까요. 2기가 아니라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가 있어야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디귿,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전차인이 마치 자기 권리인 양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민법에서 말하는 원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디귿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과 디귿의 조합인 사망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관해서 설명한 것으로서 틀린 것을 찾고 있는 문제인데요. 사망을 보시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즉 우선 변제라고 말을 했어도요. 앞에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다른 담보물권, 후순위 물권이 아니라 선후 관계없이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그럼 이건 최우선 변제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확보했어야만 최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3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금 주택에 임대차를 중개한답니다. 그러면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은 제외하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임차인이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담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 임대차를 알선하는 경우라면 확인설명서에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은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죠. 다가구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와 건축물의 방향은 그런 경우에도 1서식에는 기재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고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제외되거나 생략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항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34번. 중개의뢰인 갑과 개업공인중개사 을은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르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했다네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물었는데 5항을 보시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즉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 을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이때는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 주면 되는 거죠.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그때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을 위해서 투입한 비용 있을 거잖아요. 그 소요 비용 보존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35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인데요. 갑.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갑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르는 광업재단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이기도 하고 대법원 규칙상의 경매대리 대상물에도 속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 니은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건 시도지사가 할 일이 아니라 지방법원장이 할 일이겠죠. 그 다음 디귿,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로 갑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갑은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유로 대법원 규칙상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옳은 지문은 기억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긴 한데 지금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차 시험 범위에 속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가 우리 중개실무편에 올해 또 출제가 되었어요. 보시면 1항, 전유 부분에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해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인 거고요. 2항, 구분 소유자는 그 전유 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5조 3항에 따르면 공용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3항, 공용 부분의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집합건물법 18조에 따르면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를 없다로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 4항,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역시 집합건물법 8조에 따르면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있다라고 표현 바꾸어 틀린 지문 만든 거고요. 5항,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역시 집합건물법 13조 1항에 따르면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 의뢰인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그랬는데요. 지금 무슨 중개 의뢰를 받았냐면 임차 중개 의뢰를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임차 중개 의뢰를 받았다면 어디에 있는 물건을, 주택을 가질 것인지 희망지역은 기재해야 되겠죠. 근데 나머지 사항들은요, 매도 임대 의뢰인 등과 같은 이전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확인하고 기재해야 될 사항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항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었던 겁니다. 38번, A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B씨에 소재하는 을 소유의 오피스텔인데 괄호 안에 보니까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다. 그러면 85제곱미터 지금 이하에 속하는 오피스텔이죠.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추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를 매도하려는 을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 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가 속한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받는다. 그렇죠. 실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중개보수가 아니라 실비는 시도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니은, 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1,000분의 5이다. 맞는 말이죠. 임대차였었다면 1,000분의
4범위 내에서 협의해야 됐겠지만 지금 문제는 매매였기 때문에 1천분의 5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받는 거고요. 디귿,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이든 비주택이든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받는다고 규정하는 거 맞습니다. 을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아니죠. 이거는 비주택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오피스텔 요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죠. 이런 조건을 갖춘 그 오피스텔 요율에 적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까지 옳습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39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5항이 정답이었어요.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인 경우에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거래 가격의 부가세를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 금액을 적게 됩니다. 부가세와 관련해서 우리 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중개보수와 실비의 금액과 합계액이 있죠. 거기에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 기재되는 게 맞습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토지건물 매매계약 시 부동산 거래 신고 금액은 부가세가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나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항,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묘가 존재하고 그 분묘를 수호 봉제사할 수 있다면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2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 그 법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장사법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로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수호봉제사했다면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도 가능하게 된 거죠. 3항,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 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 의무는 있는 거죠. 3항이 옳은 질문 정답이고요. 4항,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 사유자의 지료지급 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 의무가 없다. 작년 대법원 판례였었는데요. 시효 취득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지료지급 청구가 있다면 그때로부터, 소급해서는 아니지만 그때로부터는 분묘 수호봉제사하는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무상지료가 아니라는 것이죠. 5항,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해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물론 전부 멸실되었다면 분묘기지권도 소멸하겠지만 여전히 유골이 존재하고 일부 멸실이어서 회복 가능한 상태에 있는 멸실 상태라면 이것은 분묘기지권 소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또 판례의 입장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3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됩니다. 자, 33회 기출문제 빠르게 우리가 40문제 훑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주 좀 지엽적인 부분에서 한두 문제 지문이 출제된 부분이 있었고 조금 황당하게 1차 민법 과목에서 살펴보는 문제가 출제되어서 1차 면제 혜택을 받은 분, 그래서 1년간 민법개론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33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